내 이름은 김태현. 2023년 22살의 나이에 대한민국 육군에 입대했다. 갓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발을 내딛기도 전에 국방의 위무를 다해야 했다. 훈련소에서부터 나는 모든 것을 꼼꼼히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다. 관찰하고 분석하고 기록하는 것. 그것이 내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박찬열을 만났다. 박찬열. 그는 우리 소대에 들어온 신병 중 가장 눈에 띄는 존재였다. 마른 몸, 퀭한 눈, 헝클어진 머리. 마치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처럼 그는 누가 봐도 정상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첫날부터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이상한 행동을 했다. 훈련소 동기들은 그를 미친놈이라고 불렀다. 물론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의 행동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었다. 그는 마치 연극을 하듯 누군가가 보고 있을 때만 미친 짓을 했다. 그리고 그의 혼잣말은 자세히 들어보면 꽤나 논리적이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처럼. 저 녀석 진짜 미친놈 맞아? 나는 옆자리 동기에게 물었다. 글쎄, 훈련소에서는 저런 놈들 한둘씩은 꼭 있잖아. 그냥 관심병사겠지. 동기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의심을 거둘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생활관에서 우연히 이지훈이라는 동기를 만났다. 그는 찬열과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라고 했다. 박찬열? 걔가 미쳤다고? 말도 안 돼. 걔 엄청 똑똑한 앤데 고등학교 때도 공부 잘했고 성격도 좀 소심하긴 해도 절대 미친놈은 아니었어. 이지훈의 말은 내 의심에 불을 지폈다. 나는 그날부터 찬열을 본격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의 행동, 말투, 표정, 모든 것을 기록했다. 그리고 나는 확신했다. 그는 연기를 하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능숙하게. 하지만 그는 왜 이런 연기를 하는 걸까? 군대에 오기 싫어서?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나는 그의 진짜 목적을 알아내야만 했다. 그러던 중 우리 소대에 새로운 사건이 터졌다. 김뱀이라고 불리는 악명 높은 선임병이 있었다. 그는 신병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찬열이 그의 다음 타겟이 되었다. 김뱀은 찬열의 약점을 이용했다. 그가 미친놈이라는 소문을 이용해 그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다. 찬열은 김뱀의 괴롭힘에 점점 더 힘들어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연기를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김뱀을 역이용하기 시작했다. 찬열은 김뱀 앞에서 더욱 기괴한 행동을 했다. 그는 김뱀에게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 마치 귀신이라도 들린 것처럼 행동했다. 김뱀은 처음에는 재미있어 했지만 점점 겁을 먹기 시작했다. 그는 찬열을 진짜 미친놈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야, 박찬열, 너 진짜 왜 그래? 무섭게. 김뱀은 어느 날 찬열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찬열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심심해서 친구 불렀습니다. 그날 이후 김뱀은 찬열을 피해 다녔다. 그는 다른 신병들은 괴롭혔지만 찬열에게는 감히 접근하지 못했다. 찬열은 자신의 연기를 이용해 김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 것이다. 나는 찬열의 행동을 보면서 그의 영리함에 감탄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연기가 언제까지 통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다. 그의 연기는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훈련소에 중대장 면담 시간이 있었다. 모두가 긴장한 가운데 찬열의 차례가 왔다. 나는 몰래 면담실 밖에서 귀를 기울였다. 박찬열 훈련병, 요즘 힘들다고 들었다. 중대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괜찮습니다. 찬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또렷했다. 훈련소 생활은 어떠나? 적응은 잘 되고 있고? 찬열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였지만 점점 커지더니 마치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처럼 변했다. 나는 깜짝 놀랐다. 면담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잠시 후 면담실 문이 벌컥 열리고 찬열이 튀어나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중대장을 향해 소리쳤다. 저리 가. 다가오지 마. 중대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찬열을 바라봤다. 박찬열 훈련병, 진정하게. 무슨 일인가? 하지만 찬열은 중대장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 괴성을 질렀다. 결국 찬열은 위무대로 옮겨졌다. 그의 증세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처럼 보였다. 훈련소에서는 그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 상부에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혼란스러웠다. 찬열의 연기는 완벽했다. 하지만 그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정말 군대를 벗어나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 나는 이지훈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는 충격을 받은 듯했다. 찬열이가 그럴 리가 없어. 걔는 절대 그럴 애가 아니야.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봐. 그는 완벽하게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어. 그리고 곧 훈련소에서 쫓겨날 거야. 나는 말했다. 이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다. 안 돼. 이렇게 놔둘 수는 없어. 내가 사실을 밝혀야겠어. 다음날 이지훈은 중대장에게 찾아갔다. 그리고 찬열의 과거에 대해, 그의 진짜 모습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는 찬열이 미친 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도 제시했다. 중대장은 이지훈의 말을 듣고 찬열을 다시 불렀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찬열은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는 군대에 오기 싫어서 어머니와 함께 무당을 찾아갔다고 했다. 무당은 그에게 미친 척을 하라고 조언했고 심지어 방언을 가르쳐주기까지 했다고 했다. 찬열은 무당의 말대로 연기를 했고 훈련소에서 미친놈으로 낙인 찍힌 것이다. 하지만 같은 고등학교 출신인 이지훈이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지훈은 찬열의 과거를 알고 있었고 그의 연기를 간파했다. 결국 찬열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찬열은 군법정에 회부되었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미친 척 연기는 결국 그를 더 큰 공경에 빠뜨린 것이다. 나는 이 사건을 통해 인간의 어리석음과 욕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찬열은 군대를 피하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훈련소에서 오랫동안 화제가 되었다. 최민호, 나는 2023년 현재 육군 위무병으로 복무 중이다. 일주일에 한 번, 나는 아픈 병사들과 함께 후방의 군 병원으로 동행한다. 그곳에서 진료를 받고 필요한 경우 입원 수속을 밟는다. 전방의 빡빡한 생활에서 벗어나 후방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특이한 환자를 만났다. 한승우 이병. 그는 헛것이 보이고 환청에 시달린다고 했다. 정신분열증 초기 증세와 유사했다. 그는 스트레스가 심한 탓인지 신병리로 휴가를 다녀온 후 증상이 더욱 심해졌다고 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셨어요. 여기는 위험하다고, 빨리 탈출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승우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의 눈은 불안했고 목소리는 떨렸다. 악마 같은 것들이 보여요. 주변에 적들이 너무 많아요. 다 쏴 죽여야 해요. 그는 횡설수설했다. 나는 그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최전방에서는 실탄과 수류탄을 항상 소지하고 근무를 선다. 이런 상태의 병사가 잘못된 마음을 먹는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렇기에 나는 중대장에게 그의 상태를 보고하고 최대한 빨리 후방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중대장은 내 의견을 받아들였다. 그는 승우를 최대한 빨리 후송하라고 지시했다. 나는 승우를 앰뷸런스에 태우고 함께 외진을 나갔다. 군병원에 도착한 후 나는 정신과 군의관에게 승우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했다. 군의관은 승우를 진찰하고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승우는 그렇게 군병원 정신과 병동에 입원하게 되었다. 군병원 정신과 병동은 마치 감옥과 같았다.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었고 전화도 사용할 수 없었다. 환자들은 그곳에서 정신과 전문의와 수시로 면담을 하고 최대 3개월 동안 관찰을 받는다.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자대로 복귀하고 그렇지 않으면 심사를 통해 위병 전역을 하게 된다. 나는 후송 담당 위무병이었기 때문에 승우의 상태를 항상 체크했다. 그는 얌전히 병원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그의 눈빛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시간이 흘러 승우는 심사를 거쳐 위병 전역이 확정되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놀라움과 함께 의심을 품었다. 그는 정말 정신병이었을까? 아니면 연기를 한 걸까? 그 의심은 얼마 후 현실이 되었다. 승우는 전역증을 받자마자 병원 앞 공중전화에서 중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 내가 정신병인 줄 알았냐? 이 XX들아, 내가 연기 좀 했다. 중대장, 너 이제 진급은 끝난 줄 알아. 승우는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다. 그는 중대장에게 욕설을 퍼붓고 군대 내 가혹행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승우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했던 것이다. 그는 군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판단, 위병 전역을 목표로 치밀한 연기를 펼친 것이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승우는 입대 전부터 인터넷을 통해 정신병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한다. 그는 특히 환자의 진술과 행동 외에는
확실한 진단 근거가 없는 정신분열증에 주목했다. 그는 100일 휴가를 나오자마자 친구들과 만나지도 않고 도서관에 틀어박혀 정신과 전문 서적을 탐독했다. 그리고 휴가 복귀 후 바로 연기를 시작했다. 그의 연기는 너무나 완벽해서 경험 많은 군의관조차 속아 넘어갈 정도였다. 승우의 거짓 위병 전역 사건은 국방부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국방부는 정신분열증 진단 기준을 강화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나는 승우의 사건을 통해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군 시스템을 농락했다. 그의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승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승우가 전역하기 직전 나는 그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는 나에게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저는 군대가 너무 무서웠어요. 훈련소에서부터 매일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선임들의 괴롭힘, 가혹행위, 모든 것이 저를 짓눌렀어요. 승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저는 살고 싶었어요. 어떻게든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연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죄책감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더 뻔뻔해졌어요. 그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고 했다. 하지만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했다. 그는 군대가 자신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고 믿었다. 승우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의 행동은 분명 잘못된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도 아니다. 군대는 때로는 젊은이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곳이 될 수 있다. 승우는 전역 후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실력을 살려 작은 IT 회사에 취직했다. 그리고 군대에서 겪었던 고통을 잊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하지만 그의 과거는 쉽게 잊혀지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중대장이 그의 거짓 위병 전역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중대장은 승우의 친구 해커를 통해 진실을 알게 되었다. 해커는 승우에게 앙심을 품고 중대장에게 모든 것을 폭로했다. 중대장은 승우를 고소했고 승우는 다시 한번 법정에 서게 되었다. 결국 승우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되었다. 그의 거짓말은 결국 그에게 더 큰 불행을 가져다 준 것이다. 나는 승우의 소식을 듣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그는 어쩌면 군대의 희생양이었을지도 모른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